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표님들의 소득 디자인을 위해서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혜래 가업승계 수석연구원 이서진입니다. 네,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이 뭐 10년 넘게 대표님들의 고충을 도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득 디자인에 대한 질문은 어딜 가나 항상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모든 대표님들이 이제 급여는 받으시니까. 네, 네. 그러면 대표님들 입장에서 그냥 뭐 내 맘대로 회사 좀 잘 될 때는 많이 받고 잘 안 될 때는 좀 적게 가져가고 이게 좀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이제 소득 디자인이 뭐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대표님들 일반적인 경우에 정말 당기 순이익이 그해 좀 많이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어쨌든 이 지난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많이 가져가고 싶으신 게 뭐 마음이시죠. 사람 마음이고 좀 안 될 경우에는 또 많이 가져가기 좀 그러니까 적자 나기 때문에 또 아예 그냥 또 훅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그냥 낮춰버리셔서 정말 근로자보다도 못하게 뭐 이게 아니면 무보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경우들 뭐 흔히 많이 발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정말 공식처럼 대표님들 뭐 한 500만 원, 공식처럼 1000만 원 이렇게들 많이 가져가세요. 근데 지금 이제 11월 연말 이제 결산이 좀 다가오시면서 가결산도 하시고 이제 올해 어느 정도 남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실은 뭐 급여를 지금 갑자기 올리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지만 뭐 상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문의를 지금도 많이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연말에 다가오긴 하지만 요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초에 1월부터 3월 경에는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문의,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급여가 실은 내가 그냥 회사에 이익이 남는 거에서 그냥 적당하게 생각을 해서 뭐 크게 법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가 그냥 먹고 살 정도의 금액을 가져가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먼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찾아가서 보면은요, 급여는 안 받고 계신 부분들은 별로 많진 않으세요. 아주 초창기 설립해서 정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법인들 있잖아요. 설립해서 몇 개월 안 되고 1년도 안 됐는데 이익은 안 나는데 내가 적자를 내면서 가져가지는 못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무보수라는 대표님들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요, 실제로 임원과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님을 일단 임원으로 통칭을 할게요. 임원의 보수는요, 그냥 내가 노동, 일을 했다고 해서 받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의아하네요.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받아갈 권리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은요, 근로자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해서 급여라는 부분을 받습니다. 이거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또는 이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서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에 강제 조항으로 해서 최저임금도 이 이하로 주면은 너네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조항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인의 임원들에 대해서는요, 그런 강제 조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적으로도 규정은 특별하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준수를 해서 봐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실은 임원은요, 법인과의 위임 관계. 위임 관계, 위임 근로 관계가 관계. 아닌 위임 네, 관계.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고용에 관한 그거를 위임을 받아서 내가 그거를 계약서를 써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민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민법 제686조에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에 우리 법인과 대표님인 이 임원과의 관계가 여기에
실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좀 이게 이제 법률 용어라서 좀 어렵기는 한데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원칙대로 한다면 이 청구권을 정상적으로 청구를 해놓은 게 없다고 하면은 받을 수 없다? 뭐 네, 이렇게 받을 볼 수 수 있나요? 없다. 아, 네, 받지 못한다. 그런데 대부분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대부분 내가 일한 만큼 받든 뭐 적게 받든 많이 받든 다 받고는 계세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계약 관계가 없다면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무조사 시에는요, 받은 것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다. 그래서 부인당해서 가지급으로 처리된다거나 이게 부당해서 비용 처리를 법인 입장에서 받았던 비용 처리를 다시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수 디자인 어떤 그거를 하기 이전에 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계약 관계가 명확하게 있느냐. 이 부분을 먼저 꼭 짚어봐야 해요. 계약관계. 네. 이게 이제 저희 나라 특성상 주주를 모아서 법인을 경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사를 설립할 맞아요. 때 내가 투자를 하고 주주면서 이제 대표 임원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뭐 내가 나한테 계약을 하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을 안 하시는데 네. 평상시에 뭐 이거 급여를 가져가시는 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 대표님한테는 소득세. 문제가 거의 안 되다가 아까 말씀하신 뭐 세무조사가 다른 건으로 들어온다거나 뭐 또 누군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는 그렇죠. 엄밀하게 보면 보수 청구권 없이 가져간 돈, 가지급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예 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네. 이거는 다 부인당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세관청이라고 하죠. 과세관청. 네. 이게 이제 국세청 입장에서 물론 소득세과에서 나오든 법인세과든 아니면 뭐 네. 상증세과든 이렇게 과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대부분 이게 법인에서 나오는 거는 법인세과. 법인세과에서 소득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인당하는 부분은 대부분 법인세과의 관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 처리, 과다 경비 처리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뭔가 걸렸는데 대표이사가 급여를 약 한 2억 정도 받아가는데 계약서도 없고 무슨 규정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소득세는 분명히 냈지만 이랬을 경우에는요. 법인세를 이 비용 처리한 만큼 법인세를 못 걷어들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부인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가 이런 이제 보수 계약서, 네. 법률에 근거해서 보수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 작성해야 합니다. 네. 네. 뭐 금액이 얼마든 간에 그 전에 기초는 보수 계약서. 네. 그래서 원칙은 그냥 무보수다. 무보수가 원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그 부분을 받으려고 할 때는 법인과 나는 개인 사업자처럼 동일 인물이 아니거든요. 예, 그걸 동일 좀 인물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개인 사업자는 동일이니까. 네. 개인은 내가 얼마를 벌든 그냥 국가에다가 그 당해년도에 다 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그냥 전체 내 소득이고 거기서 소득세를 내면은 그냥 끝나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들이 내가 이제 주주로서의 대표님들, 그러니까 오너인 부분이 있고요. 그냥 경영을 참여하는 임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정말 한 80%, 90% 이상은 최대 주주시면서 대표이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내 회사려니 내 거려니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 이게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동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철저하게 법인은 또 법인의 인격체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으로서의 나는 이사이든 대표이사든 감사든 어쨌든 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 보수 청구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를 통해서 분명히 구비를 하셔야 된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계약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 아까 짚어주신 이제 상법 제 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관한 내용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그러니까 정관에 정해놓으면 굳이 뭐 주주총회 결의 안 해도 된다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아까는 이제 그 수의민의 보수 청구권을 네. 먼저 이제 민법을 말씀드렸고, 네네. 이게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법 제 388조에 이사의 보수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원의 보수를 지급할 때 법적 근거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민법 686조 보수 청구권과 네. 상법 제 388조 이사의 보수, 여기에서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의 보수라는 거는 국가에서 얼마를 해라, 뭐 하한이 얼마다, 상한이 얼마까지다, 그래야지 니네들 허용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규정은 전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세관청에서 부인하는 경우는 발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해당되는 부분이 이 규정에 어긋났을 때예요. 예, 그래서 정관의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인 거죠. 내가 금액은 했는데, 그러니까 보수는 받았는데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보수의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법인들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보수의 액 자체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의해서 정하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상법적인 절차 내지는 이 결의의 의사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논의한 바 자체가 없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도 부인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주도 내가 100%고 임원도 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는 뭐 의논할 사람도 없고, 의논을 한다 하더라도 뭐 내 마음대로 하니까 100% 통과잖아요. 네. 그거는 하든 안 하든 그냥 통과인데, 안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거를 문제를 삼을 수도 있다는 있습니다.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100%인데 그럼 나 혼자 결의를 해도 어쨌거나 이거는 법인의 문제잖아요. 법인. 아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내가 개인 사업자면은요, 내가 결의하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해서 일을 추진해도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이건 법인에서는 임원은 경영을 잘 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인 거거든요. 책임을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임원이 몇 명이 더 있으면 이사회 구성,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상법상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나 100%라고 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결의에 의해서 이것을 정하여야지 되고요. 그 서류가 우리 법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 계약서도 반드시 구비를 좀 해 놓으시고, 네네. 또 이사의 보수액에 대해서도 뭐 정관이나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에 네. 의해서 준비를 해 놓으셔라라는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뭐 보수 계약서에서 우리 특별히 꼭 들어가야 되거나 뭐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요 주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조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입니다. 여기에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규정이 있습니다. 상여금 등의 손금 불산입.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대표님들. 이게 이제 익숙한 우리가 이제 표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보수를 받고 이제 급여 플러스 상여. 보수의 총액이라는 거는 실은 내가 받는 월급, 쉽게 얘기하면 이제 월급 플러스 상여 플러스 퇴직금일 수도 있고요. 물론 유족보상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총칭해서 일단 다 보수의 바운더리로 다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매달 받는 것이 실은 급여죠. 급여고, 그다음에 이제 1년에 연간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부분, 또는 뭐 정기상여도 있을 수 있고 성과상여도 있을 수 있고
특별상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여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법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비용 처리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명시를 해 놓은 거예요. 법에. 아니, 급여로 나간 거는 당연히 비용 처리가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뭐 상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음. 나중에 뭐 다른 조사로 나와서 살펴봤는데, 이건 비용 처리 못 해준다. 네.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어떤 네. 경우에 이유가 이렇게 있습니다. 송금을 부인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송금을 우리가 이제 이 법적으로 조세심판원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요, 대부분 급여가 높아서 부인당하는 케이스보다는요, 상여금에 대한 부분으로 부인당하는 경우들의 사례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연말에 상여를 많이 고민하실 텐데, 예, 예. 이거 좀 잘 챙겨야겠네요. 네. 그래서 요 규정을 한번 보면은요,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 43조의 1항이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것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익 처분에 의하여 지급. 네네. 이익 처분. 이익이 났으니까 상여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이제 법인의 그 설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임원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의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주주는 어쨌거나 이제 자본금을 납입을 하고 회사가 잘 되면 이익금에 관련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주주. 그래서 이 이익금이라는 거는 실은 주주에게 줘야 할 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상여인 경우에는요, 일을 하지 않는 주주에게는 상여를 줄 수는 없는 거죠. 일을 하는,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에게 뭐 급여도 주고 상여도 주고 뭐 이런 성과금도 주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 다 돼서 실은 올해 이렇게 결산을 해보니 이익금이 가결산을 해보니 약 한 5억, 뭐 10억 정도가 남아. 그래서 이걸 법인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 직원들에게도 상여금을 주고 나도 좀 대표, 가져가고 임원도 나는 좀 더 많이 내 노고가 많으니 그렇죠. 몇백 프로 받아가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에 우리가 아까 정관에 그 액을 정한 요 규정에 상여금 규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명확하게 매출 대비 얼마 정도는 성과상여를 몇 프로 정도를 줄 수 있다. 또는 이런 근거가 명확하다면, 그러니까 특별상여 또는 성과상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그나마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우리가 그냥 남는다고 해서 주는 것은요, 이해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주들에게 가야 할 이익금이 적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어차피 나야. 그게 어차피 나고 내가 100% 또는 이제 우리 가족으로만 되어 있다는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데 국세청 입장은 다르겠네요. 과세관청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세금을 내거나 내가 뭔가를 소득을 발생시킬 때는 항상 세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국세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과세관청은 아까 법인에 해당되는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내가 매출을 일으켜서 모든 비용을 뭐 원가에서 판매관리비를 다 빼고 우리 보수나 상여금 이런 게 다 이제 판매에 관련된 비용, 관리에 관련된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판관비라는 항목으로 얘를 다 처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남는 소득이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법인세가 법인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금을 징수를 하고 좀 걷어들여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기가 이렇게 이익이 남을 건데
이렇게 많이 비용 처리가 되어 있네? 알고 보니 이게 상여금으로 연말에 막 몇 억이 한꺼번에 다 나갔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가 낮아지니까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네. 이게 원래 이제 그 판관비 명목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원래 안 나가야 될 돈인데 그렇다면 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갔으면 배당 그렇죠. 소득세는 내고 법인세도 받을 텐데 그렇죠. 국세청 입장에서요. 두 가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규정에도 없이 상여로 가져갔어? 그럼 우리 법인세를 못 받네? 그러면 이거 체크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어서 특히 이제 이익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그 노고에 대해서 우리 임원들한테 성과를 주고 싶으실 텐데 특히 주주면서 임원인 대표님은 네. 이게 아까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급여 상여냐 배당이냐에 따라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두 가지를 받을 수 있느냐 또 이제 상여로 가게 되면 법인세를 못 받으니까 그렇죠. 적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대표님들 특히 이제 연말 이익이 많아서 상여를 좀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신다면 규정 정비가 네. 필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정 정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2항에 왜 불산입 뭐 사례가 거부되는 경우가 요 2항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규정이 첫 번째로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규정이 없으면 이거는 초과 금액 자체라는 기준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주주총회의 결의인 거죠.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사원총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법인들은 또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거를 결의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점이 되는 기준이 있느냐가 첫 번째. 그리고 그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 지급 기준이 만약에 이제 상한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보다 내가 초과해서 이걸 지급한 것 같다. 명분이 없이 지급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사 또는 이렇게 막 랜덤으로 좀 돌려보면서 과다경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걸리는 법인들이 있거든요, 실은. 매년 국세청에서는 그거를 다 컴퓨터 시스템에서 돌려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네. 이제 언제 우리 법인에 나오느냐.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뭐 모든 법인들이 매년 세무조사를 물론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 우리가 잘 갖추어진다면 위배되지 않고 내가 그냥 정당하게 낼 세금만 내면 끝날 것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 세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산세 내지는 여러 가지 좀 내가 보기에는 좀 부당하게 또 세금을 부과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요라고 하는 회사들도 막상 규정을 보면 좀 부실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드실 때 뭐 주의해야 할 뭐 한두 가지 팁이나 주의사항들 네.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결의를 하고요. 정관상의 명시가 없다면 한도, 보수한도, 뭐 상여, 퇴직금 지급 한도 이런 한도 규정도 반드시 좀 들어가 있어야 하고요. 이건 이제 정관의 그 액을 정하는 경우 요거는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되고 보수계약서 같은 경우에는요. 정관의 그 액을 뭐 딱 정해놓고 변경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보수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월 단위 급여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상여도 어떤 상여냐에 따라서 이 종류를 좀 나열을 좀 하고요. 우리 법인에 맞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정관보다는 우리 법인에 맞게 좀 세밀한 규정들을 좀 넣어서 이게 부인당하지 않도록 저희는 세밀하게 해드려요.
이게 급여 디자인 자체, 급여를 발생시키는 것 자체가 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뭐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내가 또 감당해야 될 세금이 폭이 또 과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와 그다음에 정확한, 그다음에 걸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우리 법인의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임원이라고 해서 뭐 똑같은 임원이 아니니까 네, 실제 이제 맞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들도 있고 형식상 임원들도 있고 예, 예. 우리가 또 뭐 영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또 음. 이사 명함을 또 파드리기도 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 정관의 보수 규정을 잘못 넣어놓게 되면 네. 해당이 안 돼야 될 사람까지 줘야 되는 상황도 맞습니다. 발생을 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이제 요 경우들도 굉장히 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에서는요, 지금 회사를 법인을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물론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어느 대기업이라든지 중견 기업에서 이제 퇴직 또는 명퇴를 하시고 나오시는 경우에 임원에서 퇴직을 하신 경우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퇴직금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나오세요. 그러면은 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분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근로자면서 임원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등기 임원들은 아니셨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함은 이사, 전무, 뭐 상무, 부사장 뭐 이렇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었나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은 거의 이제 주주 겸 대표이사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런데 간혹 이제 영업적인 부분 때문에 아까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업이사 또는 현직에서 나오셔서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분들을 이렇게 상무, 전무 이렇게 타이틀을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이런 규정에 임원의 보수 규정으로 넣기에는 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정관상에 아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임원의 규정, 임원의 바운더리를 어디까지로 우리 법인에서 정하는 임원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정관을 보면은 거기에 뭐 부사장, 직급별로 이렇게 써져 있는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도 다 모든 임원들의 규정을 다 해당해서 주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우리가 자금도 여력도 많고 다 줄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 맞는 임원은 어떤 사람을 정말로 찐 임원으로 볼 것인가. 가장 좁은 범주에서는 등기 임원이겠죠. 정말로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의 한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직위도 다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한 규정이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 과거에 좀 뭐 컨설팅까지는 아니어도 좀 자문을 받으셔서 보수 규정을 만들어 놓은 회사는 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것이 내 회사의 맞춤이 아닌 네. 그냥 일반적인 음, 정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수 네. 규정이 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들이 정관에는 버젓이 임원들은 뭐 퇴직금을 2배, 3배를 주겠다. 근데 네. 모 이모님 이렇게 해주실 거냐고 여쭤보면 그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맞습니다. 예, 내가 법에다 적어놓고 내 헌법에 적어놓고 우리 회사의 헌법이죠 정관이 줄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요거는 규정이 있으시더라도 요번 기회에 좀 정비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과거보다 갈수록 좀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맞아요.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별일이 없었던 부분들이 요 근래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네. 항상 매년 한번 리뉴얼로 리체크는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보수 규정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제도 정비, 규정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아까 첫 번째
보수 규정, 그러니까 네네. 보수 계약서 자체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고, 그 임원들의 그런 상여나 보수에 대한 것을 금액을 정해놔야 된다. 네. 약간 한도라도. 네. 이제 해마다 우리가 좀 틀리니까 그 두 가지는 꼭 체크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네. 맞춤 규정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부인되지 않으려면 아까 이제 제 사망이 하나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다른 임원 그런 임원들도 물론 법인에 있습니다. 뭐 한 직원 2~3명, 뭐 4~5명으로 꾸려져 있는 법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은 뭐 한 30명, 50명 정도의 규모가 이상이 되는 법인들은요. 직함이 있는 임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원의 범위가 명확해야겠다. 네, 그렇죠. 네.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이 사망에 있어서 부인당하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띄어쓰기가 이게 지금 말이 굉장히 좀 길어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주주면서 오너이면서 임원인 대표님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지배주주 등이라고 하면은 내 가족, 오너 일가. 가족, 오너 일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또는 직원으로. 근데 그분들 외에 직함이 임원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등기로 임원인 분도 있어요. 타인인데. 그런데 그분은 임원의 타이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예를 들어서 한 5천만 원 정도인데 동일한 이사인 내 아들, 그러니까 직계가족은 1억 5천을 받아. 또는 나는 대표이사는 훨씬 더 높게 받아. 뭐 이렇게 같은 직함을 갖고 있는 이사면은 이게 이제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과도하게 누군가에만 집중해서 이 누군가라는 건요, 예, 대표이사의 최대 주주의 어쨌든 측근이라고 보는 거죠. 네. 특수관계인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관점에서 과세관청에서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은요. 일반 직원들이 가져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죠. 실은 많이 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관계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이거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는 어떤 행위, 어긋나는 금액들이 있다. 너무 과도하게. 그렇다면 이 법인세법 시행령 43조의 사망에 의해서 부인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인을 안 당하려면 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네. 똑같은 임원이 아니라 대표님 같은 경우 직접 경험을 하고 그렇죠. 회사가 잘못되면 그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혹은 또 뭐 대표님의 아들이라고 칭할게요. 근데 이 아들이 일반 직원처럼 그렇게 근무 시간만 딱딱 일하고 노동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경영을 참여하고 또 이 경영에 대한 리스크도 아들도 같이 가져가는데 네. 뭐 똑같이 5년 근무한 임원이라고 했을 때 꼭 똑같이 급여를, 그러니까 상여나 급여 보수를 줘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똑같이 줘라라고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적정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과도하지 않으면이라는 건데 1차적으로는 아까 규정에 임원에 대한 폭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1차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여기에서의 직위의 동일직이라는 것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네. 예를 들면은 그 정관에 뭐 경영에 참여하는 등기 네. 임원에 하나인다라고 네. 한다고 하면 네. 이제 대표님과 또 대표님의 자녀는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하시는 등기 등기 임원이시고 네. 또 나머지 임원들은 사실은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등기도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네. 요때는 좀 차이가 나도 네. 법적으로 좀 안전하겠네요. 네. 그래서 거기 그 임원의 규정에서 우리가 어떤 직함, 뭐 이사 전무 부사장의 직함을 갖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계약서, 이분들은 이제 연봉계약서를 쓰시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보수계약서라기보다는요. 그래서 별도의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요. 그분들은 제외하는 규정을 넣어두시는 게 안전장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문구 하나 때문에 한 문장 때문에 이거 인정을 비용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들이 좀 간과할 수도 있는 우리 이제 보수 규정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지 또 정말 의도한 대로 이거를 제대로 자금을 집행하려면 어떤 제도를 활용하셔야 되는지 우리 이서진 수석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상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규정을 빨리 상여 규정을 정비를 하신 다음에 좀 상여를 집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문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있는 거 없는 거, 솔직히 정관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 대표님들 몇 년 동안 꺼내보지도 않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고 또는 이제 직원한테 그냥 이렇게 함에다가 딱 넣어놓고 난 다음에 좀 등한시하는 경우 많으십니다. 하지만 법이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고 실은 과세관청의 이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거 하나라도 좀 짚어서 좀 보완해주고 수정해주는 어떤 그런 작업들은 매년 검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법인이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도 크게 관심을 안 갖겠지만 네, 맞아요. 좀 수익이 많은 회사들은 이제 매출이 많이 올랐거나 이런 회사들은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보수규정 제도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님들 다시 한번 우리 회사의 정관, 또 보수규정, 보수계약서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제가 사례 하나를 네.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것 중에 조금 나름 그냥 좀 재밌었다. 제가 읽었을 때 재밌었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실제 사례.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부인당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송금 처리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비용 처리했던 거를 비용 처리 못 받는 거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다시 내야겠죠. 네. 법인세를 내시는 거였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이랑 형평성이 안 맞고 그다음에 뭐 규정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면은 부인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알고 계시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있고요. 들어서 알고 있어서 만들었어. 나는 이미 규정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도 부인당한 케이스가 규정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부인당한 케이스. 네네. 그래서 그거가 어떤 케이스였냐면요. 이제 몇 년 안 된 법인이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익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분이 이제 그 법인의 자금으로 주식 코인 투자를 하신 거죠. 법인의 자금으로 코인 투자를. 그러니까 법인 돈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게 수익화해도 법인 돈이에요. 그렇죠. 대표님 개인께 아니죠. 네네. 그런데 어쨌거나 이 투자의 어떤 판단 또는 기여도 그러니까 다른 주주들은 반대하고 다른 임원들은 반대를 했는데 투자를 했어. 그런데 실은 쪽박이 아니라 대박이 나신 거죠. 대박이 나셨어요. 그래서 정말 투자금 대비해서 몇백 프로, 뭐 하여튼 수억 원의 이익이 나신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자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제 영업활동에 의한 거를 뭐 이렇게 막 빼는 그런 차원도 아니고 어쨌든 투자 행위를 통해서 그 영업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셨어요. 투자 수익이.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이 대표님의 공이 크다라는 것을 다 써서 인정을 해서 회의를 통해서 지급을 했어요. 몇 억이라는
상여금을 지급을 한 그 거예요. 수익의 일부를 공로를 네. 인정해서 예, 공로를 괜찮은 것 인정해서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특별 상여금을 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문제가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된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아, 그래서- 특별상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사례가 어떤 사례였냐면, 아니야, 우리는 다 규정도 있다. 우리 상여금 규정도 있고, 거기에 이러이러한 특별 상여금과 성과 상여 이런 규정이 다 있고, 우리 회의도 다 정확하게 했다. 다 이렇게 해서 소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인정받고 일부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례가 정말 다른 데서 딱 하나가 걸린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임원, 보수, 한도. 한도 규정. 한도 규정을 초과한 금액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신경을 썼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정관의 한도를 처음에 이제 초창기시기 때문에 이제 한도 규정을 뭐 많이 받아가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3억 또는 이렇게 낮게 책정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얘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 규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처리하셨는데 상여금은 송금 불산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 해서 통과를 했는데 놓치신 부분 자체가 임원의 보수 총액 한도 규정을 오바되는 금액을 집행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총액이 가장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항목인데 네. 전문가가 아니셨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숲을 먼저 네, 네. 다시 한번 뭔가 큰 액션을 할 때는요. 작은 세부 규정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또 몰입되다 보면은요. 이 큰 틀의 것을 우리가 간혹 놓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 뭐 10년 전에 이럴 때는요. 임원의 보수한도 규정을 뭐 맥스 한 5억 이렇게 예전에 돈 가치가 그렇게 높았으니까 많이 했었습니다. 그 금액도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종합소득세율, 세율 자체가 5억 이상이고 건보료까지 생각을 하면 세금이 40%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남는 법인들도 실질적으로 뭐 5억씩 이렇게 보수를 받아가시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도 규정을 낮게 해놓으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옛날 걸 그냥 차입을 하고 나는 그냥 규정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례라고 하기에는 누구나 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네요.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과세 관청도 되게 꼼꼼하게 또 전문가들을 통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가 그 이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오늘 공부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겨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과세를 당한단 말이야. 좀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또 내가 아는 것만큼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 대표님들 조금 복잡해 보이시더라도 이 부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